팔만대장경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보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1년은 대장경 천년 축전도 열렸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는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고려대장경이 제작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011년 대장경이 제작되기 시작해서 1087년 초조대장경이 완성됐지만 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불타버렸습니다. 현재의 팔만대장경은 1236년 새로 제작되어 15년을 걸려 1251년 완성된 것이죠. 유네스코를 비롯해 세계 전문가들은 목팔인쇄술의 극치다, 세계의 불가사의다라며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새의 처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그 정신을 엿보며 숱한 고난 속 꽃핀 역사를 되새기며 새의 힘을 공유해봅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고려대장경판은 현존 세계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으로 고려 때 몽고의 침략을 불교의 힘으로 막고자 제작한 것이죠. 역사와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세계의 인쇄술과 출판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1000년 동안 나무로 만들어졌음에도 대장경은 썩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은 1251년 완성되어 남은 목판은 현재 81,1258판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자면 4톤 트럭 70대분에 육박하며 한들을 차곡차곡 쌓았을 때 그 높이는 약 3.2km로서 백두산 2.744km보다 높고 총무게는 280톤이나 됩니다. 그런데 대장경이 유명한 이유는 규모뿐만이 아니라 무려 5200만 자, 목판 하나하나가 같은 사람이 닦은 것처럼 거의 같은 판각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게다가 아름다움마저 느껴질 정도로 정교하고 조형적 완성도도 높다는 것입니다. 1236년부터 1251년 15년 동안 만들어진 이 방대한 규모의 팔만대장경은 소수의 몇몇 장인들에 의해서만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말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이 경판을 어디에서 제작했을까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선 목재 선정 과정을 따라가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판으로 사용할 제목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40에서 50년을 자란 나무 중 굵기가 40cm 이상으로 곱고 옹이가 없는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나무의 종류는 3번나무, 돌배나무 등 10여 종의 나무가 사용됐는데요. 목재 조직학자 전 경북대 박상진 명예교수가 조사해본 결과 3번나무는 전체 64%, 돌배나무 15%, 거제수나무 9%, 층층나무 6%, 고로쇠나무 3%, 후박나무 2%, 사시나무 1%가 사용됐습니다. 판각지로 옮겨진 나무들은 바로 사용되지 않고 바닷물에 2년 여간 담가두었고, 그 후 경판 크기로 자른 뒤 소금물에 삶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건조할 때는 물이 잘 빠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가건물을 지어 약 1년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목재를 소금물에 담가서 사용한 이유는 벌레나 곰팡이 서식을 막고 나무의 진액이 목질 내부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해서 나무의 뒤틀림이나 갈라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금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해둔 해인사 내부 바닥에도 쓰였습니다. 해인사 바닥은 흙과 숯, 횟가루, 소금을 섞어서 건축된 것인데요. 이는 건조할 때는 습기를 공기 중에 뱉어내고 장마철에는 물기를 빨아들여 경판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경판에 글자를 새겼다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판끼리 서도 부딪히는 것과 뒤틀림을 막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마구리 작업을 했습니다. 마구리 작업은 경판양 끝에 경판보다 두꺼운 강목을 붙인 후 내 귀퉁이에 구리판으로 장식한 것을 말합니다. 그 후 다시 모든 경판에 오칠을 했는데 이 작업 역시 장기간 보관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고, 목각판의 오칠은 세계적으로 팔만대장경이 유일합니다. 이렇듯 팔만대장경은 한 땀 한 땀 정성은 물론이고 자연의 이치와 과학적인 원리를 접목한 선조들의 지혜와 기술력을 알린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을 보관했던 장소는 더욱 놀라운 건축의 비밀을 세계인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경판전이 그것인데요. 장경판전은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해발 700m에 지어졌고
가야산 중턱남향에 위치해 일조량이 매우 풍부합니다. 판전 건물은 네 방향에서 각각 마주보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자체 통풍이 원활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가야산 지형의 특성상 산 아래 계곡에서 산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 자연환기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이죠. 판전 내부 또한 최대한 보관 기능을 살려 단순하게 만들어졌고 특히 경탄을 자아내는 숨은 건축 기술은 벽면의 위, 아래, 건물의 앞면과 뒷면의 살창 크기를 다르게 하여 외부 공기가 실내에 들어와 아래 위로 돌아 나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대류의 원리를 착안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건물 바닥은 땅을 깊게 파서 숯과 차르, 모래, 소금, 횟가루 등을 뿌려 비가 많이 와 습기가 차면 습기를 빨아들이도록 하고 가뭄이 들면 바닥에 숨은 습기가 자동적으로 습도 조절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팔만대장경은 지금은 잘 보관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특히 일본에 의해 수차례 빼앗길 뻔하거나 유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일본은 고려 말부터 수차례 사신을 보내 요구했었고 조선 초기에는 각종 토산물을 바치면서까지 끈질기게 요구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진왜란 때는 외적이 부른 진러 금강산, 지리산, 속리산 및 덕육산이 불탔지만 오직 오대산, 소백산, 가야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해인사는 소함대사가 이끈 승병과 내함 정인홍이 이끈 의병들의 목숨을 건 저항으로 왜군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조선 후기 숙종 21년 1695년부터 고종 8년 1695에서 1871에 걸쳐 7차례에 걸친 발생한 해인사 화재였습니다. 다행히 임진왜란 후 무려 7차례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장경판전 건물은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동족끼리 벌어진 비극적인 전쟁 때였습니다. 낙동강까지 내려온 인민군은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강로가 차단됐습니다. 이때 900명의 인민군이 해인사를 중심으로 야살의 손자 미군 사령부가 1951년 9월 18일 공중폭격 단행작전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공중폭격 편대장이었던 김용환 대령이 팔만대장경의 중요성을 알고 공중폭격이 아닌 기관총만으로 해인사 박인민군 진지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명령 불복종의 경위를 추궁받은 자리에서 김용환 대령은 미군도 일본 교토를 일본 문화의 총본산으로 여겨 공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대장경은 부분적으로 잠시 최신시설의 박물관으로 일부 옮겨졌었지만 이내 곧 대장경이 뒤틀어지려는 현상이 나타나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선조들의 지혜와 문화정신으로 천년이 잘 보존돼 왔지만 현대 관계자들은 향후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 지혜를 고민하고 있고 그중 하나는 팔만대장경의 전산화 작업이고 그 외에 목판 대장경의 보존과 폭넓은 활용을 위해 대장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부 세력이 김치, 한복, 한글 등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자신들로부터 시작됐다거나 유래했다는 막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에는 중국 정부에서도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의 문화와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 한국 네티즌들은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며 세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일본, 위로는 중국으로부터 문화와 산업적인 견제와 공격 속에서 한국 한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단합된 의지와 목소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